안녕하십니까. 두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과목인 심리평가와 측정에 의해 오늘은 총 11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202페이지 번호 5번인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CPI 검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격검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우리 CPI 검사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MMPI를 공부했는데요. 이 CPI 검사지는 또 이러한 MMPI 검사지에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중성이 아주 높은 그런 검사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CPI 검사지에 관해서는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알고 계시면 더 이상 더 깊은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CPI 검사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거 집단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화된 성격 검사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MMPI는 어떤 그러한 치밀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임상적 결과물을 총집약을 해서 만든, 그러니까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만든, 그래서 신뢰도보다는 타당도가 훨씬 높은 그러한 검사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CPI는 신뢰도뿐만 아니라 타당도 자체도 좋지만 또 이렇게 구조화된 그 어떤 치밀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검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개정판을 내면서 남성 대 여성, 동성 남자 대 이성 남자, 이렇게 어떤 세 개의 주제를 범주화해서 이렇게 집단 비교를 통해서 내용을 제작했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범주는 1, 2, 3이 있는데요. 이러한 범주 1, 2, 3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나오는 4개의 집단 척도를 가지고서 구성이 됐다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양가로 4번에 있는 것처럼 집단 1척도는 안정이나 자기 확신 또는 상호 대인적 효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PI의 특징은 뭐냐면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문항이라든가 물어보는 설문지의 내용이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단 1 같은 경우에는 안정, 자기 확신, 상호 대인적 효능성 등등을 척도를 해서 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보통 적극적이고 또 어떤 기지가 있고 경쟁적이고 또 외향적이면서 자발적인 그러한 특성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한 성향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2의 척도는 사회성과 성수 그리고 책임감 등을 평가하고,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실용적이고 협조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성격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집단 3 같은 경우에는 성취 잠재성이라든가 지적인 효능성을 측정하고, 이러한 척도의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조직적이고 효능감이 있고 진지하고 성숙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4에는 흥미양식을 탐색함으로 해서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내적 요구에 반응하고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CPI의 최대 장점은 바로 어떤 장점이냐면, 물론 논리적 제작 과정이라든가 또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이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했던 MMPI와 잘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CPI는 무엇보다도 정상인을 위한, 정상인의 어떠한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MMPI보다는 훨씬 더 정상인 측정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CPI의 어떤 특징, 장점으로 봤을 때는 MMPI에 비교할 때는 정상인에게 좀 더 적합하냐, 좀 덜 적합하냐, 이런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PAI라고 해서 Personality Assessment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성격 사정 검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PAI라고 하는 검사지도 적지 않게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검사지는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1년도, 상당히 오래된 검사지죠, 그죠? 1911년도에 만들어진 검사지입니다. 이 검사지는 주로 이제 한 4개 정도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임상 진단이라든가 또는 치료 계획이라든가 진단, 집단을辨별하는데 정보를 주고 일반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AI의 경우에 4개의 척도, 여러분들 그 밑에 좀 보시게 되면 가운데 정도 보면 나 있죠. 나 보면
4개의 타당도 척도와 11개의 임상 척도, 5개의 치료 고려 척도와 2개의 대인관계 척도라고 해서 사실 뭐 이 하부 조직까지 뭐 11개, 15개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4개의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척도가 11개가 있고 치료 고려 척도가 5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척도가 2개 있다. 뭐 이 정도만 PAI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의 지문을 내어놓고 다음 중 PAI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또는 뭐 각각의 성격 검사에 대한 내용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MBTI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검사지고 우리가 뭐 물론 MMPI도 유명하고 CPI도 유명하지만 또 우리가 성격 검사 하면 그냥 턱 떠오르는 혀끝에 달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BTI 검사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이앤 브리거스가 만든 척도지고요. 그래서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이고요. 204페이지 보게 되면 그 가운데 4가지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MBTI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척도가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냐 아니면 자기 내향적이냐 해서 외향적이냐 또는 내향적이냐 이 2가지 척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를 어떤 감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감각적으로 센스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뭐예요? 직관을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의사결정의 방법에 있어서 사고체계를 철저하게 밟아가느냐 아니면 뭐예요? 느낌, 필링 느낌을 중시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어떤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 때문에 생활 판단의 어떤 태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저치에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인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J와 P입니다. 그래서 총 양극단으로 봐서 4개의 차원을 양쪽으로 8개의 양극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합을 해서 총 16개의 타입을 만들어내서 해석해주는 이러한 검사지로서 우리는 MBTI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 MBTI는 워낙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PF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퍼스널리티 팩토를 해서 우리가 보통 이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또 요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구성 타당도 우리가 설명할 때 뭐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바로 그때 말하는 그 요인입니다. 그 요인에 관련된 이 16가지 요인을 가지고서 질문을 통해서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 카텔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왜 유동적 지능이니 결정적 지능이 하는 그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1949년도에 이 사전에 나오는 형용사, 인간을 설명하는 어떤 형용사를 다 찾아가지고 무려 4,500개의 단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단어 중에서 인간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또 171개의 단어를 묶어서 대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요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6개의 요인을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구성 타당도가 맞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내어서 16개 요인으로 나누는데 그게 이제 205페이지 보게 되면 뭐 냉정성과 온정성, 낮은 지능과 높은 지능 마치 MBTI의 뭐 외향성, 내향성, 감각성, 뭐 인식형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직관형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총 16개의 요인을 구분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16개 요인을 점수상 높은 것과 낮은 것에 따라 이름을 둠으로 함으로써 몇 개의 또 타당도 척도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16PF라고 F가 사실은 잘 안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검사지 이름에서는 근데 이게 팩토리라 그래서 요인을 적재해서 만든 검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에 타당도 척도도 3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무작위 반응 척도라든가 허세 반응 척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베이킹 굿이 있죠. 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베이킹 굿. 여러분 그 베이킹 굿이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205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정리하나요? 거기 보면은 3개의 타당도 척도가 있는데 그게 허세 반응 척도라고 해서 베이킹 굿
베이킹 베더, 그러니까 좋게 보이려고 속이는 것, 그러니까 보통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킹 베더, 나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아프고 안 좋다, 꾀병 척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척도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바로 네오 PIR입니다. 여기 뭐 좀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이 네오 PIR 검사지는 그 9번에 두 번째 나오는 방가로 2번에 나오는 것처럼 코스터와 맥크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검사지입니다. 이 검사지의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그래요. 단어가 보면 이게 NEO라고 하는 것은 네오 이런 뜻이 아니라 N은 바로 신경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205페이지 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코스타와 맥크레이는 처음에는 신경증에서 쓰이는 단어 N, 그 다음에 외향성의 E, 개방성의 O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NEO PI 검사지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빅5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고려를 해서 두 개를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5개의 내용을 합쳤다. 그리고 해서 개정했다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PIR의 R은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한 번 더 개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름 안에 역사가 막 담겨져 있는 그런 검사지인데요. 바로 처음에는 NEO라고 하는 세 가지만 했다가 빅5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5개의 척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빅5가 뭐냐?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이 빅5만큼 여러분 참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빅5는 우리가 성격 검사의 가장 중요한 아까 말한 이 요인이 됐습니다. 팩터가 됐습니다. 팩터가. 그래서 빅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뭐 어떤 성격 검사든 간에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요인으로서 빅5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빅5 내용은 그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경증이라고 해서 정서적 불안정성을 얘기합니다. 정서적 불안정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즘 굉장히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 어떤 성격에 있어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수용성입니다. 호감성이죠.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또는 뭐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 다음에 수용성과 성실성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빅5예요. 이 빅5가 성격 검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5가지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네오 검사지는 일반적으로 T 점수를 활용하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은 50, 편차는 10이다.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시고, 주로 비장애인 성인용으로서 직업 상담에 아주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검사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오 PIR 검사지까지도 마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은 대부분 다 자기 보고식 형태의 검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M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MBTI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지금 마지막에 배운 이 네오 검사지까지 우리는 어떤 객관적 검사지의 성격 검사를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207페이지에 나오는 챕터 5 개별 검사 도구 이 중에서도 투사적 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서너 시간 전에 제가 투사적 검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207페이지 내용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투사적 검사의 활용 방안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사실 우리가 성격 검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뭐 가장 활용하기가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검사지를 사용하는 게 좋죠. 뭐 일단 타당도라든가 신뢰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도 있고, 또 실시하기도 용이하고 해석에 있어서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역시 투사적 검사가 또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뭐 타당도 척도 같은 걸 두는 이유가 뭘까요? 검사하면서 내담자가 페이킹 굿, 페이킹 배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응답을 많이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주어진 문항에만 답변하다 보면 어떤 자기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도 못합니다. 또 상담자가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요, 저항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야 될 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 검사지는 그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데 좀 불편하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투사적 검사지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 또 무의식의 세계를 추적해서 전이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그 투사적 검사도 비록 뭐 신뢰도라든가 타당도라든가 해석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운영상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투사적 검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밑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HTP라고 하는 검사지입니다. 하우스, 집과 추리, 나무, 그리고 펄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 세 가지 사물을 그리는 그런 검사지인데요. 사실 이 검사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구디나프 또는 구디너프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그 DAP라고 해서 인물화 검사지가 있어요. 이런 인물화 검사지에서 출발을 해서 나무와 사람과 집을 그리는 그런 검사지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버기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다, 이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 나오는 구스나프의 DAP 검사지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9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러한 HTP, 집, 나무, 사람에 대한 검사지는 왜 이 세 가지 사물을 그리게 했냐면, 집, 나무,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밀한 주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리는데 크게 어렵지도 않죠, 그죠? 뭐 늘 보는 사물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나 못 그리는 사람이나 친숙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DAP라든가 또는 HTP와 같은 그런 그림 검사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에는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욕구라든가 감정, 생각, 환경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지각 등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내담자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또 실시 방법을 한번 보면 또 재밌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게 뭐 종이를 세로로 놓느냐 가로로 놓느냐 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방법에 보면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해서 설치할 때는 도화지 한 장을 가로로 제시를 하고 집을 그리세요. 자, 집 모양이 가로로 돼 있죠, 그죠? 물론 뭐 빌딩은 높여져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붕이 있고 이런 집을 그리자 그러면 보통 옆으로 가로로 그리기 때문에 종이를 가로로 제시하고, 또 집을 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나무를 그리세요. 그럼 종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는 위로 자라니까 세로로 종이를 제시하게 됩니다. 나무를 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다시 세로로 종이를 하나 더 줍니다. 뭘 그리느냐? 이제 사람을 그려야죠. 사람도 전체를 다 그리게 합니다. 뭐 얼굴만 그리게 한다거나 뭐 옆모습을 보이게 한다는 게 아니라 눈, 코, 입 다 나오게 해서 전면으로 해서 서 있는 사람 모양으로 그리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또 종이를 또 줍니다. 세로로 제시합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그렸던 그 사람이 남자였다면 다른 성, 여자를 그리게 하고, 여자였다면 남자를 그리게 해서 종이는 가로, 세로, 세로, 세로. 그래서 가로는 한번 집 그릴 때만 사용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 가지 그림이 다 되게 되면 20가지의 질문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HTP 집 그림에 대해서 집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교재의 내용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T 검사지입니다. SCT는 보통 우리가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지는 연상 검사의 응용으로 발전된 것으로 피검자가 미완성의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단어 연상법이 있죠. 물론 프로이트도 했지만 주로 이제 구스타프 융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 연상법의 한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 완성이라서 SCT라고 해서 이렇게 센텐스 컨피던스 테스트라고 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러한 검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문장 완성 검사지는 좀 재밌는 게, 물론 이게 투사적 검사이긴 하지만 그 210페이지 양가로 2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투사적 검사와는 달리
검사 자격이 좀 분명하고 어느 정도 지시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피검사자가 검사 자격 내용을 지각하기 때문에 의식적 수준의 심리적 현상을 측정한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조금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지나치게 해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해석을 곧바로 내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면 계속적으로 문장 완성 검사는 로사 검사나 TAT 주제 통과 검사에 비해서 검사의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고 검사 자격이 보다 분명해서 피검사자가 검사 자격 내용을 지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적게는 40문항에서 많게는 100문항까지 문장 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에 관해서도 적게는 4가지, 많게는 15가지의 주제를 진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방법으로는 정답과 오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주어진 문장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라고 얘기하고요. 쓰다가 뭐 조금 생각이 안 나는 문장이 있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 문항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막이는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로 생각이 안 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동그라미 치고 다음 문장부터 완성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완성하게끔 하고요. 시간 제한을 특별하게 두지 않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막 생각을 해서 다른 어떤 뭐랄까요, 페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장을 썼는데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화이트 같은 걸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두 줄 긋고 위아래 빈칸에다가 문장을 완성하게끔 그렇게 코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점은 우리가 투사적 검사가 보여주는 그러한 장점 그대로 가져가면 좋고, 더군다나 이러한 SCT 검사는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용이하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처럼 주어진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그 소스가 있다라는 거죠. 문장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문장을 완성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검자 내지는 수검자가 집중 능력이 좀 뛰어나면 앞에 문장을 딱 읽어보고 이건 뭘 알려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다, 제시한 것이다, 주제가 뭐다, 이걸 빨리 파악을 해서 약간은 페이킹, 속임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또 투사적 검사에서는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또 문장력이 좀 떨어지는 초등학생이나 문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못한 그러한 검사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절의 로사 검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잉크 블롯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그림책이죠. 양쪽에 좌우 대칭의 그림이 있는데요. 총 10개의 그림을 가지고서 검사하는 건데, 로사라고 하는 분이 1911년도부터 실시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임상용으로 좀 쓰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의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그런 검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검사지를 사용하는데 무채색, 색이 없는 5개의 카드와 부분적으로 색이 있는 카드 2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카드가 유채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3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카드를 가지고서 실시를 합니다. 이 검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21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검사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피검자의 어떤 의식적 저항을 통과해서 개인의 무의식적 성격 구조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효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백한 임상적 증상을 발현하기 전에 나타나는 미묘한 사고장애 과정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하기도 쉽지만 아무래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그 채점자 오류도 많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요. 아주 뭐 그야말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면 활용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대중성이 좀 부족한 그런 검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사 검사와 관련해서 반응의 채점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 엑슨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반응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엑슨느
이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엑슨이라는 분이 바로 이 로사 검사지를 좀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채점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영역으로 그 반응들을 채점 항목을 정해놔 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 반응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어떤 로사 검사지에 안을 받느냐 밖을 받느냐 뭐 까만 부분을 받느냐 흰 부분을 받느냐 해서 그 반응의 위치, 그 다음에 반응 위치의 발달의 질입니다. 그래서 위치 반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달 수준에서 응답을 했는지, 또는 결정 요인이나 형태, 질, 또는 반응의 내용이라든가 평범 반응, 그러니까 흔히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어떻게 생긴 모양이 약간 뭐 늑대 모양으로 생긴 건데 이거 늑대 비슷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반응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어떤 그런 이상적인 징후가 안 보입니다. 근데 늑대 모양이라고 말한 사람이 90%인데 이 사람만큼은 유일하게 또 다른 걸 얘기해요. 그 얘기는 10% 이하의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얘기했다는 얘기는 일반인들보다 좀 사물을 다르게 보는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 점수라든가 쌍반응이라고 해서 사물을 대칭적으로 지각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입니다. 뭐 로사 검사를 보면 대부분 다 대칭적 어떤 그런 반응을 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총 9가지 영역에서 채점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사적 검사의 내용까지 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마저 못한 TAT 검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